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가 혈압을 평균 20 올린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날 밤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십니까? 왜요? 외로울까봐.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나만 말이 없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계신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 사람을 찾고 또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잊힐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니까 만나주는 겁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챙기는 겁니다. 상대는 그저 응해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봉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친구 노릇해주는 봉사 활동입니다. 그런데 보람은 없고 피곤만 쌓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60 넘어서까지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 쓰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인맥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일도 그만뒀고 승진할 것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인맥을 유지합니까?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삶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별로라면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인천 부평에 사는 63세 정태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씨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퇴근 후에는 대학 동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한 번은
친척 모임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태호 씨의 수첩은 늘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되던 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권유했고 퇴직금도 많이 준다기에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회의도 없고 학부모 상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사진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학교를 떠나니까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그 후로 태호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내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 태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갑을 보니 5만 원이 나갔습니다. 밥값에 술값에 이 차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은 더 나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는 골프를 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서 저녁 식사 때만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일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몇 쳤다. 어느 골프장이 좋다. 다음엔 제주도 골프 가자. 태호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1인당 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저녁만 먹었는데 7만 원입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태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임비로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남의 자랑만 듣고 내 처지만 초라해지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아무도 안 만나보자. 한 달만 연락을 끊어보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째 주는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단 한 명도 태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직장 동료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들, 50년을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나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 안 해도 됐습니다.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호 씨는 혼자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혼자 있어 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호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렸을까? 혼자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고 정태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일 뿐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오래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100명과 50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명과 1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적 관계 우선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적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 이론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서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자원이 제한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싫은데도 좋은 척 했습니다. 피곤한데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만나기 싫은데도 만났습니다. 왜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은 싫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이 쌓이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지속되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아프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래된 믿음이 박혀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톨이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믿음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개인에게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믿는 걸 믿게 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혼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혼자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남들과 어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데 있었구나.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관계를 대폭 줄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화됐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난 그룹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가 많으면 병들고 친구가 없으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병들어 갈 건지 아니면 건강해질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단식을 해보십시오. 단식이 몸을 정화하듯이
관계 단식은 마음을 정화.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도 마세요.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하세요. 핑계는 간단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할 겁니다. 혹시나 저한테 연락이 올까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옵니다. 이 주일째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3주일째부터 편해집니다. 약속이 없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4주일째가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계산을 해보세요. 수첩을 꺼내서 지난 석 달간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을 적어보세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교통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미 없는 관계에 쓰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3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혼자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독서, 산책,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리십시오. 처음엔 집중이 안 될 겁니다. 10페이지도 못 읽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만 읽으십시오. 일주일이면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십시오. 처음엔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한 달만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석 달 하면 몸무게가 줄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5번째, 자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행복했나?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나? 오늘 나는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나?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라면 왜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찰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관성대로 살았습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입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요?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를 때 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7번째,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책 정리를 하십시오.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 작은 사치를 부리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십시오. 비싼 커피 한 잔 마시십시오. 좋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십시오. 새 옷을 사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공연을 보러 가십시오. 모임비로 10만 원 쓸 바에는 나를 위해 10만 원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나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쓸 때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납니다. 의존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남들 기대, 남들 시선, 남들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평가 안 받고 오직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넘어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실 것을 골라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답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혼자 잘 살다 죽는 방법, 외롭고 고단한 노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로움 없이 사는 법,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있고 저녁 식탁엔 여러분 혼자만의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하고 몸이 아파도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50대 이상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독소가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던 순간, 아픈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던 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외로움이 여러분을 점점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울수록 더 움츠러들고 움츠러들수록 더 고립되고 고립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여러분을 조용히 집안에 가둬버리고 결국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수가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면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비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고, 혼자여도 따뜻하며,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바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혼자여도 행복한 삶을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순희 할머니, 올해 65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층에서 혼자 사는 순이 할머니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습니다.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에 남편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화면 속 자식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와 사이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 할머니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은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제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꼭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며칠 지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여러분, 운동복 입고 달리기 하는 할아버지, 벤치에 앉아 신문 읽는 노인,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개 산책시키는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여러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죠? 이름이 복동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베풀수록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30년간 매달 50만 원씩 준 부모가 건강 악화로 30만 원으로 줄이자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30년간 받은 1억 8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면 섭섭해합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60살 넘으면 베풀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베풀다간 마지막 10년이 지옥이 됩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친구들 연락도 끊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당당하게 살고 건강 지키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전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처음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거나 목격한 3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동네 경로당에서 72세 김성호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10년 전 절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년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30년 지기 친구를 위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피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성호 씨는 그 돈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여행 1번, 식사 1번 마음껏 못했습니다. 병원도 아껴가며 다녔습니다. 더 비참한 건 작년에 그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혈압이 치솟아 쓰러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 강북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세무사의 권유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 큰아들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셨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렸고 순자 씨는 작은 전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받았지만 순자 씨에게는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거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좁은 방에서 홀로 지내시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이진수 씨는 자녀 사랑이 유난히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2 자녀에게 드리니 매달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0년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무려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수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즘 인색해지셨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어버리고 20만 원 줄어든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도 섭섭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답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분명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왔고 사업 수입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빚을 져도 갚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과 저축이 전부입니다. 한번 나간 돈은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호 씨가 빌려준 2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10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사셨을 겁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통 하나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함부로 나눠주면 정작 본인이 목말라 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다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용돈까지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치료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폐암말기 치료는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위암 수술은 1,000만 원입니다. 대장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무릎을 다 하면 1,000만 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200만 원입니다. 양쪽 하면 400만 원입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한 번에 800만 원입니다. 여러 개 넣으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척추 수술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 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관절염약 이런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한 달 약값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400만 원에서 720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은 더 큽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듭니다. 1년이면 최소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6개월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총 치료비가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처리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치료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 그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며 눈치 보며 치료받아야 했을 겁니다. 혹은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을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값도 5억 원에서 7억 원입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5억 원 대출의 월 이자가 166만 원입니다. 7억 원 대출이면 월 이자가 2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빠듯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은 더 큽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두 아이면 200만 원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결혼 자금은 최소 1억 원입니다. 혼수와 예단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 지키기 바쁩니다. 맞벌이에도 빠듯한데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한 통계를 보면 40대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더 요구합니다. 심리학에 기대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받을 때는 고맙지만 2번, 3번 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안 주면 섭섭해하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200만 원을 받는 기쁨보다 100만 원이 줄어드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진수 씨의 자녀들이 딱 그랬습니다. 30년간 받은 3억 6천만 원은 다 잊고 줄어든 20만 원만 기억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계속 받으면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만족의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돈 없는 노인은 짐이 되고 돈 있는 노인은 어른이 됩니다. 박순자 씨가 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집이 여전히 순자 씨 이름이었다면 아무도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이유도, 친척들이 잘 대해주는 이유도, 친구들이 연락하는 이유도 결국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대인데도 자녀들이 명절마다 모십니다. 생신 때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지방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잘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부동산을 미리 다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양원에 계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디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녀들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호혜성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더 이상 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 씨의 자녀들은 30년간 받은 돈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지 못한 것은 오래 기억한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 것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치 안 보고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모두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비정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자녀든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진 돈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은 개인 간 차용금 회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30만 원도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여유가 없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생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은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박순자 씨처럼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십니까? 상속세 내는 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면 그게 당연한 수입이 됩니다. 안 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대신 가끔씩 특별한 날에만 주십시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만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의무가 되지만 가끔 주는 돈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선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고가의 선물을 사주지 마십시오. 손주들 장난감 사주고 자녀들 옷 사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주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나 손편지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돈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는 건 다릅니다. 5번째, 식사 대접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오면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면 밥 사고 이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5번만 하면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먹은 만큼 내는 더치페이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더치페이가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6번째, 투자나 사업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에